이거 안 나눠주고 그냥 저한테 주고 가셨나 봐요, 그죠?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나눠주실 줄 알고 저는 있었는데. 이거를 그럼 조교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서 나눠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혹시 예전에 그 교재를 갖고 계셔서 추록본이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뽑아놨는데 일단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스트라이프 무늬를 입고 계시는 조교님한테 추록본을 손들고 받으시고요. 지금 받으시는 게 낫겠다. 지금 받으셔야 또 수업 들으시니까. 요거는 5. 관리 카드는 왜 적냐 하면은요, 저희가 매주 수업을 하고 나서 테스트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어요? 저희 맨날 쪽지 시험 봐요. 그러면은 이제 1주차 공부한 거를 2주 오자마자 12시에 오면 수업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한 20분 동안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복습하고 들어가시는데, 문제는 4주차 수업을 들으면 그거는 이제 종강이니까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메일을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자가 테스트를 하고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티즈스파 아이디도 좀 적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OT를 따로 안 할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오늘 개강날이긴 한데 또 OT를 한다 그러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OT는 따로 안 하고요. 대신에 설명의 OT나 이런 건 오픈되어 있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또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티즈스파 아이디가 아니라 또 엉뚱한 아이디 적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다른 사이트에 아이디 적어놓고 왜 안 오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니까 꼭 전화번호로 좀 적어주세요. 핸드폰 번호. 부족하세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만약에 발송이 안 되면 뒤로 좀 넘겨주시면 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L인지 1인지 동그라미인지 O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숫자면 밑줄 긋고 숫자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이면 상관없는데 난 알파벳에다가 중간에 숫자를 섞었다 그런 경우만 밑줄 살짝 긋고 숫자라고 표시를 해주시면은 발송이 안 돼서 또 나중에 또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테스트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적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들을. 문자를 남겨드릴 테니까. 모자르세요? 지료 좀 넘겨주십시오. 이거 관리카드. 여기다가 초소생인지 정도는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체크하시려면 이제 뭐 성실히 다 체크하시면 좋기는 한데, 꼭 필수 사항은 초수인지 아닌지 정도, 만약에 재수생이면은 그다음 몇 년 정도는 하셨는지 좀 적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다 희망 사항을 가득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희망하신다고. 그래도 뭐 써주시면 참고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쪽에서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특강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직강생도 이건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니까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만약 초조생들이다 그러면은 따로 듣는 건 제가 보기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어차피 사실은 심화 이론반은 중간중간에 기출해석이 다 들어가요. 이게 내용 공부하다가 기출문제 나오면 그때 풀거든요. 그게 또 효과가 있어요. 초조생들은. 왜냐하면 내용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니까 풀만하네? 나도 풀 수 있네? 뭐 이해가 되는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재수생들은 또 그게 지루하신가 봐요.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그런 분들은 이제 기출문제 특강만 쫙 뽑아가지고 그냥 딱 깔끔하게 정리한다든지, 또 특히 오랜만에 공부를 다시 하시는 이제 재수생들은 그게 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서 일단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드리기는 드리는데 필요에 따라서 보실 분은 보시고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주를 진행을 하고 한 주는 쉬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저희가 워낙 시험이 12월 달에 보다 보니까 좀 문제풀이만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론반을 좀 여유 있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생들도 어쨌든 이제 단번에 붙어야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뭐 6월 달까지 딱 이론을 끝내봤자 실력이 안 늘어있으면 문제풀이 가서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좀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7월 달까지. 그래서 4주를 딱 나가고 나서 한 주를 주는 이유는 내가 좀 부족했던 거를 채우시라는 의미인데 의외로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시면 너무 좋은데요. 그 헤매버리면 또 되게 다시 펜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임용고시는 한 주만 쉬어도 머리가 이렇게 쑥 좀 쉬는 만큼 머리가 녹슬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가동을 하려면 다시 조금 이렇게 공력을 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주를 놀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성격상 나는 화끈하게 놀아도 다시 이제 화끈하게 공부할 수 있으시는 분이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시는 성향이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하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부가 안 되실 때는 이제 교과서 같은 거를 좀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월 개강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새로 임용돼가지고 학교들 가셨잖아요. 뭐 전화 와서 난리가 났어요. 나 수업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러고 막 발을 동동동 구르셔가지고 통화로 막 설명을 드렸는데 그다음부터 전화가 또 다행히 안 오시더라고요. 첫 시간이 얼마나 떨렸으면은 아이들은 막 초임 선생님 맞다고 막 시선은 따갑고 기대는 만땅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임용고시 수업을 하고 오셨대요. 가족학을 하셔야 되는데 가족 단원인데 복합가족과 그 어려운 직계 존속을 설명하고 직계 비속을 설명하다가 임용고시 강의를 하고 나왔다면서 임증현 선생님이 빙의가 돼서 수업을 하고 왔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준을 맞추셔야 되겠네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붙어서 헐레벌 치더라도 붙어가지고 난리치는 게 낫죠, 그죠? 예, 뭐 준비가 안 돼도 안 된 대로 또 어쨌든 즐겁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되는데요. 한숨이 딱 나오죠, 이럴 때. 딱 적절한 찬스에 한숨이 나와요. 네, 항상 이렇게 꾸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든 때는 누구나 오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그냥 지그시 눌러 계시면 그냥 어쨌든 견뎌져요. 근데 힘들다고 튀겨나가 버리면 그게 또 이제 더 나중에 만회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목표가 어쨌든 정해지셨으면은 그냥 눌러 계시면 돼요. 눌러 계시면 어느새 이렇게 이끼가 끼듯이 저절로 두르지 않는 돌엔 이끼가 끼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쌓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12월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1, 2, 3차가 아니고 1차, 2차로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문항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를 안 와도 정확하고 깊게 그리고 연관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 습득을 해놓으면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단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걸 한 바퀴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생분들의 경우는 한 바퀴 돌려서 뭔가 성과를 얻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바퀴를 힘겹게 돌리는 거죠. 이제 심화반을 돌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외운 게 하나도 없고요. 난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이거든요. 3바퀴는 돌리셔야 돼요. 3바퀴. 그리고 4바퀴째부터 이제 뭔가 통달이 돼요. 통달. 그 5바퀴를 딱 돌리고 가는 순간에는 완전히 마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저희가 이론서 있죠. 요거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학원 이론서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은 다 전공서에 있는 거를 막 짜집기를 해서 제가 막 퍼부어 드리면 나중에 전공서를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선생님이 말해줬던 게 있네. 뭐냐면은 그 보물섬에서 보물 찾듯이 이거 들은 말인데 그러면서 조금 각인 효과가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 복습은 이론서로 이렇게 하시고 좀 중요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한 권만 읽지 마시고 2권 정도는 최소 읽어주시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풍부해지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서술 논술로 바뀌다 보니까 문장의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판에 박힌 학원 이론서를 자꾸 이제 일정하게 봐버리시면 딱 틀의 메인 글이기 때문에 문제를 아전인수격으로 그 틀에 맞춰서 해석을
수업을 재해석을 내가 내 나름대로 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공서를 다채롭게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전공서를 읽는 방법도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정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게 난 너무 지겹고 딱 뚜껑 덮는 순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 경우 많아요. 차근차근히 보시는 건 좋은데 덮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것 같으신 분들은 그냥 공부한 내용을 찾아서 역추적해서 전공서를 읽으면서 토막 중요한 거 위주로, 내가 필이 오는 위주로, 출제될 것 같은 거 위주로 딱딱딱 정리해 놓다 보면 어느새 책을 다 읽게 되세요. 그러다 보면 한 권이 금방 읽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공서 읽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방법을 달리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오답, 저희가 테스트할 때 매주 오답은 반드시 전공서로. 습관 들이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저희 20분 테스트하는 거지만 뚜껑 열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오픈 테스트. 절대 하시면 안 돼. 버릇 들이시면은 자꾸 열어보고 싶어요. 공부가 절대 안 되시거든요. 감독을 제가 불현듯 들어올 거예요. 책이 열려져 계신 분들은 빵을 돌리셔야 돼요. 전원에게. 그런 두려운 일이 발생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습관 들이셔서 빵점을 맞아도 좋다. 나는 그냥 한번 내 실력을 파악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매주 하시는데 그 매주 하는 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모의고사 할 때 전공서를 또 오답 위주로 보시게 되는데요. 오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공서를 두 바퀴 돌리게 돼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러다 보면 5번을 읽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5번 읽었대요? 별거 아니죠. 오답만 해도 5번이 읽어진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카드자 적으셨죠? OT는 안 하는 대신에 짤막하게 먼저 첫날이니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식생활 파트죠. 3월달 돼서 아직은 좀 쌀쌀한데 먼저 영양학을 하고 그다음에 식품 학을 할 겁니다. 일단 영양학에서 저희가 필독서로 많이 지정해 드렸던 전공서가 21세기 영양학이었었는데요. 21세기 영양학이 쉽지 않죠.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 영양학 책들이 옛날 책들은 정말 너무 허접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신간들은 보니까 딱 분위기가 21세기에다가 임용고시를 겨냥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도 편집을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기초 영양학 신간이라면 신간을 하나 놓고 보셔도 임용고시 공부하는 부분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이 제가 보기는 보였습니다. 대신에 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니까 좀 이제 거기 좀 부족한 것들은 채울 수가 있겠죠. 혹시 불안하니까 기초 영양학만 보기에는. 그리고 혹시 독학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만약 21세기에 이미 본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일지라도 기초 영양학 한번 받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 있게 깊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책을 보면 또 그게 굉장히 통합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책 한 권, 항상 좀 난이도 있는 책 한 권, 식품학도 마찬가지고 영양학도 마찬가지고 2권 정도로 좀 권유를 합니다. 일단 21세기를 보신 분들은 21세기 위주로 가시고요.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미 우리 교재는 21세기 위주로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기초 영양학으로 뭐 복습을 하시면서 가셔도 내가 보기엔 임용고시에서 그닥 무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디테일한 문장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서술형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고 사이드한 것들은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선생님도 공부하시긴 정말 수월하세요. 근데 대신에 공부를 수박 겉핥기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좀 깊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직강생분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그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수업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쉬는 시간에 전공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제가 그 다음 수업을 이어갈 때 시간이 연장되거나 이게 수직 못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질문은 이전 수업 시간에 대해서 놓친 게 있다. 이럴 때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내용이 이해가 안 된 것은 수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워낙 오래 기다리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뭐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받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강생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강생이라고 제가 차별하는 건 절대 없고요. 왜 직강생은 바로바로 질문하라 그러고 막 답변해 준다고 막 그러고 인강생 이렇게 질문 올리면 답변도 빨리 안 하냐고 막 그런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절대 아니고 직강생들은 수업을 듣다가 놓치면 이게 확 지나가서 완전 덩어리를 놓쳐버려서 이게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직강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순간 확 잡념 들거나 딴 생각하면 확 지나가서 그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고 멍 때려요. 그럼 그 파트 날려먹는 거거든요. 근데 인강생분들은 놓쳐도 반복해서 리플레이가 가능하세요. 그런 장점이 또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답변 속도는 좀 다르겠죠.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모든 게 이제 마음은 다 똑같죠. 다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그러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식생활에서 영양과 건강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과 건강에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와요. 영양이라는 것과 영양소, 보통 이제 두 가지 개념 혼동하지 않은 부분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겠지요. 보통 저희가 영양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식품은 영양이 되게 좋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영양소가 많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영양 성분을 지칭할 때에는 영양소라고 하지만 영양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과정 전반을 일컫는 단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품을 통해서 걔네가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 속에서 내 몸에서 어떻게 이용되느냐 그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영양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식품의 그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롭게 이제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개념인데 건강에 대한 개념은 가족에 대한 개념을 쓰시오라는 문제처럼 너무나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WHO 세계보건기구의 개념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건강 몸에 질병이 없어야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요즘도 정신 건강 얘기도 많이 나오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강, 바로 이제 대인관계의 건전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세 가지 상태를 저희가 건강이라고 하는구나 참고로 간단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영양소를 이해하고 영양이랑 과정 전반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는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정신적인 부분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이 경우는 질 좋은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이제 관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소의 일반적인 작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성 영양소, 그다음에 열량 영양소, 조절 영양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지요. 저희가 중학교 수업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하게 해요. 그냥 구성 영양소는 인체를 구성하는 거니까 단무지야. 그러면서 그냥 단백질, 무기질, 지방이야.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이 단무지가 뭐야 이러시는데 단무지, 물까지 해가지고 몸을 구성해라고 그냥 치고 들어가요. 그죠? 사실은 열량은 탄단지야. 그래가지고 449kcal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고 조절 영양소 같은 경우는 단무비,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훅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보시면은 구성 영양소에 단순히 단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사실 탄수화물도 굉장히 소량이지만 우리 체내에 존재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혈당 0.1% 존재하고 있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존재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얘기를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생리작용 조절 영양소 같은 경우도 단무비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뭐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게요. 그럼 먼저 저희가 탄수화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많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부터 저희가 본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양으로서 가장 많은 수확량과 가장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왔고 우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은 탄수화물부터 공부하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이니까 탄소와 그다음에 물 H2O. 자, 물이 같이 화합을 해서 만든 것이 탄수화물이구나 이런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식물차가 있으면 자, 식물차가 좀 허접하지만 식물차가 지금 무엇과 무엇을 받았죠? 예, 토양으로부터는 물을 받을 것이고 공기로부터는 CO2를 받겠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자,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저희가 탄수화물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뭘 만들어요? 또 산소를 만들게 되는 기본적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이 지금 식물체 내에 존재할 때는 어디 존재할 수 있어요? 열매에도 존재할 수 있고 뿌리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파리에도 줄기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존재 가능하죠. 특히 열매 쪽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집결돼 있다라든지 줄기나 이런 쪽에는 이제 섬유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영양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이 포도당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일단 하시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작은 단위가 단당류죠. 당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당류. 당이 하나다. 당이 두 개다. 당이 3개에서 10개 정도까지 들어가면 소당류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소당류에서 이제 올리고당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다당류. 식물성 다당류하고 이제 동물성 다당류 나눠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분리를 다시 하자 그런다면은 그 식이요법 들어가시면 제가 단순 당질을 적게 섭취하고 복합 당질을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단순 당질은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요? 단당류까지가 단순 당질이 아니고 2당류까지가 단순 당질이거든요. 식이요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는 단순 당질, 복합 당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개념도 좀 끊어가지고 봐두시는 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는 거죠. 포도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매 쪽에 많이 있다. 뭐 포도 같은 열매 종류, 과일 종류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 일단 얘네들이 뇌와 신경 조직을 많이 거기서 뇌와 신경 조직에서 많이 소모하는 에너지죠. 나중에 이제 중학교 생애주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아침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에 포도당의 공급이 조금 이제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포도당은 뇌 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인데 학생들이 아침을 굶고 가니까 아침부터 이게 뇌 활동이 잘 안 돼가지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학업 능률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 관련해 가지고 가끔 제시가 되는 게 또 포도당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과당도 마찬가지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서 말 그대로 과당이죠. 근데 감미도가 어쨌든 천연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과당이에요. 그리고 감미도의 표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설탕이거든요. 설탕보다 과당이 더 달달한 소리예요. 그죠? 천연 감미료 중에 최고의 단맛을 갖고 있는 게 일단은 과당입니다. 이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당뇨할 때 나오겠지만은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식이요법 책 옛날 것 보면은 가끔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어라 당뇨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근데 옛날 책들 잘못 갖고 계시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과일 속에 과당이 많기 때문에 포도당보다 더 빨라요 속도가. 어찌 보면은 그 흡수 속도가 빠르다기보다는 해당 과정 자체를 중간에 건너뛰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나중에 같이 식이요법 하실 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락토스도 세포막이라든가 신경조직 속에 많이 들어있죠. 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무엇과 함께 존재한다? 포도당과 함께 있어서 유당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자, 갈락토스. 워낙 저희가 이제 영유아 영양 들어갔을 때 중요하게 봐요. 모유 영양 했을 때. 갈락토스 유당 얘기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거기 대비를 해가지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당류 들어가시면 일단 이제 포도당을 붙이는 거죠.
포도당에다 포도당 붙이면 뭐가 됐다? 엿당, 다른 말로 메가당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이름이고 말토스라고 하셔도 되겠죠. 과당에다가 포도당을 붙이면 이제 저희가 설탕이 되는 거죠. 바로 자당, 서당 다 똑같은 단어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갈락토스에다 포도당 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당, 유당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2당류까지가 단순당들이고 조금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찬가지로 그 생애 주기를 뽑아가지고 모유 영양할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자, 유당에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얘네가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정장작용을 도와준다라는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유당에서. 지금 교재 보시면 제가 미리 훌떡 지나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14쪽 보시면은 중간에 젖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요건 좀 잘 봐두시면 나중에 생애주기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칼슘의 이온과 흡수를 돕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유하고 모유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유에 유당이 풍부하기 때문에 칼슘 자체 함량 우유가 훨씬 많아도 저희가 모유 속에 있는 유당의 덕분에 모유가 유당이 굉장히 많아요. 우유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칼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정장작용을 도와준다. 장내 비피더스균이 활동을 도와주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유산균이 많아요. 어른들보다. 그죠? 특히 모유를 많이 먹었을 때 많은 그런 이제 항체들이 생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리고당이 나오죠. 이제 올리고당은 창마다 약간씩 개념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소당류라고 해서 3개에서 한 10개, 3개에서 8개 조금씩 내용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기초 개념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 2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까지 이어지면 라피노스가 되고요. 포도당, 과당에다가 갈락토스가 2개 붙으면 스타키오스가 되죠. 일단 2개는 콩과 팥에 많이 들어있다. 이제 올리고당 그러면 슈퍼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라피노스, 스타키오스라고 되어 있는 상품명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소말토 올리고당 뭐 이런 거는 보셨지만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올리고당을 판매하는 거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이런 식의 올리고당들은 효소를 첨가를 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그 올리고당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원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천연 물질로서 만들어진 올리고당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시판되는 그 올리고당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콩과 팥에 있는 이제 천연적인 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다. 굉장히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거고, 또 정장작용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도와줄 수 있고, 유산균이 우리 이제 장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유산균이 풍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올리고당의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역할이라 할 수가 있죠. 주의사항은 뭐다? 너무 과량으로 먹게 되면은 얘네가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돼? 발효가 되죠. 여기서 이제 가스가 나와요. 뽕뽕뽕 가스가 나오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 기능성 올리고당이 워낙 요즘 많이 뜨고 있으니까 올리고당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당류 저희가 이제 녹말 식물성 전분이죠. 나중에 아밀로펙틴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녹말이 조금 가습을 해내는 중간 정도 단계가 되면은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약간 점성이 있고 단맛이 도는 물에 잘 녹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덱스트린까지 조금 가습을 해내는 과정에서 조리 넘어가시면 또 이제 호정화 관련돼 가지고 보시게 될 겁니다. 동물성 전분이라고 불리워지는 글리코겐, 저희가 포도당과 글리코겐이 혈당 조절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실 건데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섬유소 보셔야 되겠죠. 섬유소 문제가 어쨌든 이 전반적인 탄수화물 문제 중에서는 넘버 1이었었다. 자, 가용성 섬유소하고 난용성 섬유소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일단 워낙 출제율이 높았었는데
난용성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되게 심플한 편이니까 난용성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물에 녹는다, 녹지 않는다라는 것을 차이점으로 놓고 저희가 보시게 되겠죠. 물과 결합하지 않고 용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난용성, 물과 결합할 수 있다, 계를 형성한다라고 해서 가용성인데, 일단 난용성의 대표적인 게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돼요. 자, 리글린 이런 것들, 저희 뭐 이렇게 배추 같은 거 막 씹다 보면 가운데 아주 안 씹어지는 그 가장 강한 줄거리 있죠. 뭐 샐러리 같은 것도 보셔도 그렇지만 이게 다 기본적으로 셀룰로스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가 지금 체내에 들어갔을 때 열량을 낸다 안 낸다? 열량을 못 내죠. 얘네가 열량을 못 내는 이유, 좀 이따가 이제 화학 구조를 간단하게 들어갈 건데, 화학 구조랑 관련해서 봤을 때 얘네가 베타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을 좀 갖고 있는데, 인체 내에서는 그 베타 결합을 끊어낼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근데 소 같은 초식 동물들 뭐 등치가 뭐 어마어마하죠. 풀만 먹고 살았는데 등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걔네들은 풀만 먹었지만 풀을 분해할 수 있는 그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내는 거죠. 저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먹어봤자 칼로리 발생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기능성은 뭐가 있다? 분변량과 배변 속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대장암 같은 거 있죠. 요즘에 그 서양 사람들이 어쨌든 섬유소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대장암 환자, 뭐 결식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도 워낙 육류 섭취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변비가 생기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죠? 몸에 독이 막 어떻게 퍼질지 모르니까 변비랑 관련을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용성이죠. 가용성이 중요하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얘는 칼로리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가용성은 칼로리가 있다 없다? 칼로리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저희가 얘네도 마찬가지로 대장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됐을 때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몇 개가 바뀌어요. 뭐 부트리산 이런 것들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거든요. 단수의 지방산 이렇게 21세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지방산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3kcal의 열량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기출이 됐죠. 어쨌든 그 당시 출제가 됐을 때는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답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요 문항이 그때 당시에는 21세기밖에 별로 기술이 안 돼 있던 시대고, 지금은 다 선생님들 개정판을 내셔가지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다? 혈청 내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저하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담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이따 지질을 소화할 때 담즙을 보겠지만은, 담즙이 지방을 소화시킬 때 유화제 역할을 해서 지방이 원래 좀 커요. 그죠? 지방군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얘가 리파제 소화 효소가 들어가도 워낙 덩어리가 커서 만날 수 있는 표면적으로 조그만 거예요. 너무, 그죠? 그래서 여기 담즙이 들어가면 작게 쪼개버리죠. 작게 쪼개는 만큼 리파제가 만날 수 있는 면적은 더 많아지게 되니까 유화제 역할을 해서 담즙산의 지질의 소화를 도와주게 되는데, 이 담즙산이 자기 역할을 한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돼요? 재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재흡수를 해서 특히 거기서 쓰고자 하는 재료가 뭐다? 콜레스테롤. 간에서 담즙산을 만들 때 콜레스테롤을 사용을 해서 담즙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먹는 것으로서 섭취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체내 합성량이에요. 이렇게 재활용을 굉장히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다? 가용성 섬유소는 물과 결합을 해서 진득진득한 계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담즙산에다가 질퍽하게 엉겨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즙산이 원래는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워낙 젤같이 질퍽질퍽한 애들이, 끈끈한 애들이 달라붙어 되니까 재흡수되는 부분에 장애를 갖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담즙산이 많이 배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담즙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배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남자분들 40대 넘어가면 고지혈증 굉장히 많으세요. 콜레스테롤 올라가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식이양으로 조절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먹는 거를 아무리 조절을 해봤자 체내 합성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고지혈증을 조절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용성 섬유소를 먹어서 이렇게 빼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담즙산 같은 걸 빼낸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별로 안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친구들 남편들 보면은 고지혈이나 지방은 없으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양극화되는 어떤 성향을 보여요. 나는 식이 조절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무슨 소리야? 조절하면 돼.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는 것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먹어줬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다? 질퍽질퍽하니까 장에서 통과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네, 느려지죠. 그래서 포만감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줄 수 있다. 위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복감을 좀 이겨주면서 되게 배가 그득한 거예요.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다이어트로 좋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일단 크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질퍽하니까 이제 소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소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 가지 무기질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얘네가 질퍽하게 젤처럼 소장 내벽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흡수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진다. 대신에 일부 무기질의 흡수도 지연되거나 방해된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혈당을 느리게 올릴 수 있고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흡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고섬유소 식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하루에 60g 이상의 섬유소를 먹으면 고섬유소 식이가 돼요. 그랬을 때는 미량 원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뭐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한테 많이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를 드리면 아까 배변 양과 배변 속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난용성에만 보통 책에 나오고 21세기엔 가용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재에는 가용성에도 배변량과 배변 속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 어쨌든 가용성이 풍부하게 물을 흡수해가지고 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변량이 많아지면 속도도 빨라지겠죠. 밀어내니까. 어쨌든 주된 작용으로 쳤을 때는 난용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제자가 가용성 섬유소의 기능을 4가지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나머지 4개 쓰시고요. 6가지 쓰라 그랬는데 쓸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워낙 가짓수로 성공을 막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돌려서 봐야겠죠. 뭘 볼 거냐 하면은 저희가 기본반에서 하지 않았던 화학적인 구조들을 좀 보실 거예요. 근데 사실 화학적인 구조가 아주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볼 만큼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너무 딱 결과만 던져드리면 이게 뭔 말이야? 또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보충 설명을 조금 기초적인 배경으로 깔고는 가는데요. 설명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셔도 그닥 상관은 없으세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단당류들이 자연계에 존재를 할 때 이제 쇠상이나 고리 모양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일단 포도당을 대표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탄소수가 6개죠. 자 얘네가 일자로 이제 쇠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한번 분자 구조를 보시면 얘네가 이제 알데히드기라고 하는 CHO 알데히드기를 갖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지금 OH기만 보통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릴 때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처음이니까 일단 다 그릴게요. 자, 포도당을 표현할 때 쇠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립을 기본적으로 그리기도 해요. 이때 탄소에 넘버를 좀 붙여주는데 여기서부터 알데히드기부터 1번 탄소로 넘버를 붙여주셔서 1, 2, 3, 4, 5, 6번으로 붙이는데 이렇게 늘 그리려면 아주 귀찮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어떻게 그리냐면 알데히드기 그냥 짧게 붙이고 맨 밑에 알코올이네요. 네, 이렇게 CH2OH 간단하게 치고 OH 가지만 그리는 거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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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간단하게 그려서 그냥 포도당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간략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연계에서 존재할 때 사실 쇠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고리 모양으로 환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환상 구조를 이루게 될 때 사실 과정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기는 한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지금 요 탄소 1번이 얘예요.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자, 지금 육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죠? 5번 탄소 다음에 6번 탄소는 위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일자였던 걸 좀 구부리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알데히드기가 이렇게 있었죠. 자, OH기를 쇠상으로 그릴 때는 오른쪽에 그리는데 환상으로 그릴 때는 아래쪽에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탄소는 밑으로 가 있고, 세 번째 탄소는 위로 가 있고, 이렇게 네 번째는 밑으로 가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밑으로 그리지 마시고 일단 OH를 옆으로 돌려 놓을게요. 이제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맞물려져 가지고 고리 모양을 만들게 될 건데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붙여요. 이중결합 깨고 여기 들어가고요. 새로운 결합 만들고 H 하나 가야 되겠죠. H를 붙일 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때는 OH가 위로 올라갔죠. 자, 항상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거기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OH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얘는 알파란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알파 포도당. 만약에 OH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베타 포도당. 자, 요건 기본적인 건데 이걸 굳이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요 OH 보시면은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놓여져 있는 OH가 뭐냐 하면 글리코시드성 OH라고 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원력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어서 만약에 얘가 딱 식품조리에 뛰어들게 되면은 상당히 다른 애들에게 대해서 반응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환원시켜버리는 그런 반응성을 보여서 이렇게 글리코시드성 OH기를 갖고 있는 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환원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대부분의 단당류들이 다 뭐 환원당이고요. 지금 이당류나 올리고당 쪽 가면은 이제 환원당이 아닌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탕, 이당류에서 설탕, 올리고당에서는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 이 세 개만 비환원당이에요.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요 앞에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만 아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요거만 아셔도 돼요. 요거만. 그럼 비환원당이 설탕하고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구나 라고 딱 기억하면서 나중에 뭘 하실 거냐면 식품 조리 원리로 들어가시면은 아미노 카르보닐기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메일러드 반응이라고도 하죠. 메일러드 반응은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갈변 현상인데 그때 아미노산과 반응할 수 있는 당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당이냐 하면 환원당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서 이걸 기억하시려면은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 설명까지 드리는 겁니다. 멜러드가 그러면 설탕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보기를 주고서 이 조리 현상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설탕이 들어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건 멜러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혹시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많이 했지만 기억할 것은 결론은 요거예요. 환원당과 비환원당 요거로 좀 기억을 해두셔라. 그래야 조리 원리 갔을 때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다. 그 11쪽에 보시면 이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리보스 그래가지고 단당류의 구조를 환상, 쇠상별로 다 그려놨죠. 외울 필요 절대 없으세요. 그죠? 그냥 휙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시는 거죠.
11쪽에 좀 중요한 것만 짚고 가시면 다시 한번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까지가 6탄당이죠. 예, 지금 그리고 5번에 있는 기타 5탄당인데 얘네들 지금 뭐 인체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거의 6탄당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포도당의 기능에서 두 번째 줄에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당이다. 두 번째 뇌와 신경 조직에 사용된다라든가 세 번째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한다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과당에서는 가장 단맛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어쨌든 얘네들도 열량 섭취가 가다하면 글리코겐 전환이 뭐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있고요. 네, 갈락토스 이제 저당 형태로 존재를 했다. 뇌와 신경 조직의 성분되기 때문에 영유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 만노스가 있는데 나중에 당알코올 할 때 만노스가 만니톨이 되는 걸 보실 건데요. 일단은 미리 보시면은 여기는 뭐 곤약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왔네요. 일단 만노스란 이름이 있구나.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그러면 당알코올은 뭘까요? 당알코올.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당알코올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워낙 식품으로 많이 광고가 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얘네들도 지금 많이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은 당인데 알코올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원래 포도당에다가 얘가 좀 기본적인 포도당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 포도당을 수소 2개를 첨가했어요. 이거를 환원이라고 하나요? 산화라고 하나요? 환원이라고 하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 이런 것도 막 헷갈려 하세요. 그죠? 산소가 들어가면 산화고 수소가 들어가면 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2개를 넣어서 환원시킨 당이 바로 당 알코올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소 2개가 붙냐하면 여기 하나 붙고 여기 하나 붙어서 이렇게 돼요. 자, 알코올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당알코올이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워낙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솔비톨, 자, 뭐의 전환 형태다? 포도당이 전환된 것이 솔비톨이다. 뭐 껌도 팔고 막 그러죠. 자일로스 5탄당이죠. 별로 저희가 취급하지 않았지만은 당알코올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됐다고요? 자일리톨, 껌도 팔고 캔디도 팔고 막 그러죠. 아까 보셨죠? 만노스 이름만 보고 넘어갔는데 얘가 만니톨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세 개 공통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흡수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좀 느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열량도 좀 낮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느리게 당 흡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열량도 조금 적으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당뇨 환자들은 완전히 합성 감미료를 먹는 게 낫지 천연 감미료 먹었을 때는 어쨌든 혈당이 있고 그 감미도에 따라서 그만한 당을 올리기 때문에 명백하게 봤을 때는 아니기는 한데요. 교재도 난이도가 낮은 교재들은 당뇨 환자들한테 당알코올이 좋다라고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저희는 일단은 어떤 출제 입장에서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혈당을 올리긴 올린다라고는 기억을 해두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얘네들 2개는 보면은 청량감을 주는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녹을 때 용의 열 때문에 입안에 청량감을 부여하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할 거고요. 마니톨 얘기는 왜 했냐면 꽃감 이렇게 말려보면은 꽃감 겉에 이렇게 하얗게 있죠. 어떤 분은 그게 밀가루인 줄 알고 털어서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밀가루 묻었어 이렇게 털어 드시는데 그게 밀가루가 아니고 바로 뭐다? 만니톨이죠. 걔가 천연 아주 그냥 감미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꽃감을 잘 말려가지고 그게 아주 달콤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달콤 쌀쌀하죠. 굉장히 이렇게 청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니톨이라는 성분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또 한 가지 더 갖고 있는 이제 기능성이 충치 예방. 그래서 얘가 지금 껌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것도 있는데 밑에 그림 너무 그냥 귀여워서 제가 실어놨어요. 그 충치균들이 당분이다 해서 막 먹는데 먹어도 얘네가 지금 산으로 만들 수가 없죠. 먹이가 안 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지쳐 쓰러져 가지고는 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충치균의 먹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2012년도 13쪽에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영양가 문제인데요. 영양가 문제 혹시 기출문제 같은 거 탁까 보실 때 저희 과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선별을 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기업번입니다. 포도당을 갖고 당알코올을 만들면 솔비톨이다. 이 정도는 저희도 이제 알겠죠. 기업번 맞고. 니은번 일반적으로 보습성이 있는데 과당보다는 단맛이 약하다. 과당이 최고기 때문에 일단 과당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번 맞죠? 디귿번 꽃감 표면에 생기는 흰 가루가 있는데 말티톨이라고 하는 당 알코올이다. 아주 그냥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말티톨이 아니라 만니톨이라고 바꿔놓으시면 되죠. 틀린 문장. 리을번에 에리스리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지금 저는 슈퍼 가서 항상 이 직업병이 이렇게 항상 봐요. 성분 표시를 보는데 실제 지금 음료수 보시면 그 자일리톨이나 솔빌도 들어간 음료는 별로 없고요. 에리스리톨이 들어있는 음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0칼로리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아주 다이어트 식품으로 막 그런 청량 음료에다가 막 집어넣는 애들이 에리스리톨이거든요. 예, 어쨌든 저열량 감미료다. 뭐 자일리톨은 열량이 있다 보니까 그냥 통틀어서 저열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리을번 맞고요. 네, 미음번 1번 탄소에 알데히드가 자 요거죠. 1번 탄소에 알데히드가 원래 이제 알데히드가 있었는데 얘네가 1번 탄소였었죠. 얘네가 자 수소가 2개 들어갔으니까 환원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문장에서는 환원이 아니라 산화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14쪽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당류의 구조를 보실 건데요. 이제 고리 모양으로 간단하게 그냥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서당이 좀 복잡해서 엿당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환상구조 그릴 때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일단 산소 위치 표시해 주시고요. OH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따로 이렇게 표시 하나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OH구나 이렇게 알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넘버 붙일 때 여기 탄소가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요. 이 넘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5번, 6번. 그럼 이게 지금 글리코시드성 OH가 밑으로 가 있잖아요. 알파일까요? 베타일까요? 이게 아래로 가 있으면 알파형입니다. 그래서 알파 포도당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또 알파 포도당을 이제 하나 같이 붙일 거예요. 자,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엿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뭘 볼 거냐 하면은 자 얘하고 지금 결합해야 되는 내가 누구일까라는 거죠. 이 배치가 딱 된 것을 봤을 때 얘하고 얘가 붙을 것 같지는 않죠. 얘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얘가 붙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는 탄소 몇 번이냐 하면은 1, 2, 3, 4니까 4번 탄소 자리에 붙어 있는 OH하고 1번 자리에 붙어 있는 OH가 같이 반응을 이제 할 거거든요. 축합 반응을 할 거니까 둘이 연결되면서 H2O 물이 그냥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OH지만 물 빠져나가니까 H2O가 쫙 빠져버리면 되죠. 남는 건 O밖에 없죠. 최종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끝이에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름을 붙일 때 무슨 결합이냐 하면 이거는 방향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알파 결합이라고 불러요. 알파.
그리고 탄소의 넘버가 1번 탄소, 얘는 4번 탄소. 그래서 이것은 알파 14 결합을 이루고 있다. 알파 포도당과 알파 포도당이 알파 14 결합을 이루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냐 하면 엿당이 됐는데, 이 엿당도 최종적인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지금 손을 봐야 돼요. 손을 보니까 OH기가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아래로 가 있죠. 이럴 때 마찬가지로 이 엿당도 알파네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알파 엿당. 지금 딴 거보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요 용어가 좀 중요해요. 두 개의 단당류가 붙을 때 결합하는 방식, 요거 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해가 좀 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당은 계속 건너뛰고, 요거는 아시겠죠? 아까 속였던 거니까 이제 알파 포도당이고요. 요거는 지금 일단 갈락토스의 구조인데 이 손이 이건 위로 가 있는 상태라서 요거는 갈락토스긴 갈락토스인데 베타 갈락토스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베타 처음 나왔죠. 베타는 이렇게 손이 위로 가 있는 건데요. 자, 아까 보셨지만은 이렇게 이웃한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을 할 때 얘하고 멀리 있는 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게 결합을 했었지요. 자, 그럼 여기는 탄소 위치 1번, 여기는 탄소 위치 1, 2, 3, 4번이죠. 자, 그럼 붙여주면 되는데 똑같이 H2O 빠지고 산소만 남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번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아까는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혹시 똑같은 베타였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은 이런 결합 자체를 베타 또 결합이라고 불러요. 베타 결합인데 1번 탄소와 4번 탄소에서 결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베타 14 결합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된다? 예, 유당, 젖당이라고 붙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손을 보니까 OH기가 밑에가 있지요. 이것도 알파 유당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시면 돼요. 저희가 일단은 알파 14결합, 베타 14결합 이런 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꾸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서당은 그냥 그림 보고 설명만 할게요.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는 거니까 이해만 하고 가시겠습니다. 왼쪽에가 지금 포도당인데 오른쪽에가 이게 지금 과당 그림이에요. 과당도 똑같은 육탄당이기는 한데 좀 그림이 복잡하죠. 얘를 지금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그림이 과당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서 그림을 그린 건데 지금 과당에서는 CHO2 위쪽이가 1번 탄소고요. 왼쪽 바로 밑에가 2번 탄소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알파 1, 2 결합이 됩니다. 반향은 어차피 같은 반향이니까 알파인데 1번 탄소, 과당에 2번 탄소가 만나서 이제 결합을 이루었다. 결과가 지금 설탕인데요. 그러니까 설탕이 저희가 아까 환원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니까 오른쪽 끝에가 CH2OH고 가지 하나가 안 보이는데 생략되어 있는 가지는 뭐가 있다라고요? 수소만 있는 거예요. OH가 있었다라면 짝대기를 그었을 거고요. 짝대기 없는 거는 그냥 수소만 있는 거거든요. OH기가 있어야 되죠. OH기 자체가 없다. 끝에 글리코시드성 OH가 없다. 혼자 남아도는 OH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없기 때문에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알파 14결합, 베타 14결합. 나중에 또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알파 16 결합.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14쪽의 기출문제 5번. 뇌와 신경조직을 형성하는데 장에서 정장작용을 하고 있는 당류를 다음 중에서 골라봐라. 예, 지금 젖당이겠죠. 정답은 4번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의 수능 문제인데, 자 지금 보니까는 이당류하고 올리고당을 하나 지금 넣어놨는데요. 자 구성이 이당류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붙여놓고선 가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다? 당연히 젖당, 쉽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은 라피노스죠. 스타키오스는 갈락토스가 2개 붙은 거니까 하나씩만 붙어 있으면 라피노스. 그러면 일단 기업번 간은 이당류 중에서 단맛이 가장 강하다 그랬는데 과당이 해당하는 말이죠. 틀렸고, 니은번 나는 라피노스는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래서 가스가 나오고 설사가 날 수 있다. 많이 먹으면 얘기했던 거죠. 맞고요. 디귿번 간은 우유에 들어있고 나는 콩과 팥에 많이 들어있다. 맞죠? 예. 리을번 가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나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젖당을 먹었는데 체내에서 라피노스 형태로 저장된다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다당류로 넘어가서 16쪽 저희가 아까 전분할 때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을 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데 집중력은 높아야 되고 힘드시죠? 요것만 좀 가시면 이제 화학적인 거 끝나는데, 지금 알파 1사 결합이 2개만 붙어 있으니까 엿당이잖아요. 이게 계속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다당류니까 많은 애들이 붙어 있어야 다당류답겠죠. 얘네가 지금 쫙 붙어 있는 모양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밀로스 구조예요. 아밀로스 구조는 다시 말해서 알파 1사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그림을 이렇게 뭐 쭉 그리지만은 쉽게 그릴 때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뭐라고 부르느냐, 직수의 상이다라고 말하고 끝내버려요. 예, 복잡하게 다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더 복잡하게 표현하자면 얘가 막 돌면서 원래는 이렇게 좀 돌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편하게 보자면 그 직수의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밀로펙틴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여기다가 가지를 좀 묻힐 건데요. 밑에다가 이제 하나 그릴 겁니다. 포도당이 이제 알파 포도당 하나 그릴게요. CH2OH가 있겠죠. 자, 지금 얘하고 얘가 같이 반응을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탄소는 몇 번 탄소냐면은 1번 탄소죠. 여기 탄소는 1, 2, 3, 4, 5, 6번 탄소거든요. 6번 탄소에 있는 OH와 1번 탄소에 있는 OH가 이제부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럼 항상 H2O 빠지고 산소만 남으면 되죠. 어떻게 그리냐? 그냥 H2O 이렇게 지우고, 학교에서 이게 손으로 준 거 제일 싫어하는데 연구 수업 가시면 손으로 절대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내면 돼요. 산소만 남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결합이 된다고요? 알파 16 결합. 이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보지 않고요, 같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탄소와 6번 탄소가 만나서 결합을 이루었다. 그러고 보니까는 아까 아밀로스는 쭉 일자였는데 얘가 끼면서 가지를 쳤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딱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아밀로펙틴은 직세상에다가 가지가 붙었구나. 가지가 또 가지를 치고, 가지가 또 가지를 치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를 부를 때 뭐라고 표시하면 되죠? 이건 직세고 얘는 축세라고 하면 되죠. 여기는 직세상, 여기는 축세상. 그럼 구조상 누가 더 복잡한 거다? 아밀로펙틴이 훨씬 복잡하죠. 이것 때문에 가지는 조리의 특징이 있어요. 자, 누가 더
호화가 빨리 될까요? 밥을 지었을 때 다시 말하면 맵쌀하고 찹쌀밥이 있잖아요. 찹쌀밥이 더 오래 걸릴까요? 찹쌀은 일단 100% 아밀로펙틴이죠. 맵쌀은 1대 4의 비율로 들어있는 게 맵쌀입니다. 그러면은 찹쌀밥은 아밀로펙틴 100%인데 찹쌀밥이 더 호화가 오래 걸려요. 노화라는 거는 이제 밥이 굳어서 식어서 굳는 현상이죠. 노화는 누가 더 빠를까요? 대답이 잘 나오시네요. 다시 말하면 아밀로펙틴은 복잡한 구조 덕분에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호화도, 노화도 둘 다 느리다라는 결과.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미 다 아시죠? 기출문제 나온 거 찹쌀떡을 했는데 찹쌀떡도 살짝 맵쌀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100% 순수하게 찹쌀로만 찹쌀떡을 했더니만은 식어도 굳지 않고 말랑말랑했었다. 보통 시루떡 해봐도 그러죠. 정말 찹쌀로만 시루떡을 하고 맵쌀로 시루떡을 하면 가격이 2배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정말 쫄깃하고 시간이 안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조리 원리로 할 때 연결돼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그림이 16쪽에 A번이 아밀로스고요. 써있죠? 알파 14 결합이라고. B번에 있는 게 알파 16 결합, 즉 아밀로펙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네, C번에 있는 게 섬유소인데 지금 요거는 아까 뭐랑 모양이 비슷하냐 하면 갈락토스랑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갈락토스 포도당 붙인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포도당과 포도당이 베타 일사결합으로 이루고 있는 그림이에요. 요거는요. 자, 지금 포도당과 포도당이 여러 개 쫙 붙었는데 베타 일사결합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붙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베타 일사결합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인체 내에서는 끊을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었다. 초식 동물들만 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번은 누구 그림이에요? 예, 글리코겐 그림이죠. 저희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하고 이 글리코겐을 같이 비교하는데 어쨌든 두 개는 출제가 됐고요. 글리코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출제가 아직 안 됐죠. 분자 구조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누구하고 좀 유사하다 그래도 아밀로펙틴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그림의 양상이 더 가지가 많고 또 가지가 짧죠. 두 가지 차이점. 가지는 더 많고 가지도 더 짧다. 매우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다? 나중에 글리코겐이 혈당 조절할 때 포도당으로 전환이 이제 되겠죠. 때로는 포도당이 글리코겐이 되기도 하고 일단은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밥을 굶기도 하고 뭔가 운동을 해서 허기가 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빠르게 이제 글리코겐을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혈당으로. 그럴 때 지금 가수분해 효소가 글리코겐을 분해할 수 있는 가수 분해 효소는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은 아무데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의 끝부분에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더 짧게, 가지는 더 많이 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인체가 어떻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내용들이죠. 화학적인 내용은 뭐 다 있어요. 제일 난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화학고 제일 싫어하시는 거는 이제 여기서 내용 보셨고요. 17쪽 넘어가서 기출문제 2006년도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가용성 섬유소 문제죠. 물에 녹거나 개를 형성한다. 식품의 안정성과 점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라 그랬는데 난용성 섬유소의 대표적인 게 셀룰로스, 리글린이라면은 가용성 섬유소의 대표적인 게 펙틴이 있어요. 펙틴 좀 이따가 다음 주에 이제 딸기잼 같은 그런 잼에 해당하는 펙틴이 나오겠죠. 안정성과 점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입니다.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 흡수가 돼서 3kcal 에너지를 내는 내용이 당시 출제가 됐었고요.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 섭취량의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량 원소의 흡수를 지연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용성 섬유소의 생리적 기능을 세 가지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당시에 출제가 됐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인데 이게 지금 19초까지죠. 저희가 예전에는 소화 흡수를 잘 안 봤었어요. 한참 옛날에는 소화 흡수 생물과도 아닌데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여기 출제가 되고 있어서 소화까지는 아니지만 흡수는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입, 그다음에 췌장외과, 장애. 저희가 이제 입에서부터 타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 이름이 푸티알린입니다. 푸티알린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아밀라제 이름이에요. 침 타액 속에 있을 때 이름이 푸티알린인데 얘네부터 입의 저작작용과 더불어서 입에 머무르는 동안 이제 녹말이 조금씩 가수분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아직은 불완전해서 이제 췌장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위장에서는 녹말의 어떤 가수분해는 일어나지 않죠. 바로 이제 췌장액에서 나오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또 엿당 과정까지 분해가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좀 분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스쿠라제, 락타제, 말타제가 나오는. 자, 여기까지는 이당류까지밖에 분해가 안 되지만 여기 와서야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까지 다 이제 분해가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뭐 간단하게 이 정도 보시고요. 아까 좀 첨가하자면 대장으로 넘어갔을 때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됐던 것들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유당이라든지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당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흡수인데 이 흡수가 지금 출제가 좀 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소장, 저희 이제 장을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장이 매끈한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주름을 갖고 있는데 이 주름이 보니까 속에 또 미세한 주름이 또 있더라. 이 미세한 주름을 또 떼어서 보니까 이 미세한 주름도 또 막 주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세 육물로 넘어가서 나중에 하나를 딱 끊어서 보니까 하나의 소장 점막 세포가 나오더라. 하나의 소장 점막 세포로 세포 속까지 지금 소장관 내부예요. 그냥 요 내부예요. 여기 흘러가는 내부에서 지금 소장 점막으로 흡수되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다가 딱 들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겠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이거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영양소가 소화가 돼서 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는데 원래는 다 단순 확산으로 흡수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장의 내부잖아요. 당연히 소장관 내부하고 소장 점막세포하고 누가 더 용질의 농도가 높을까요? 지금 현재 막 얘네가 막 소화가 돼가지고 작은 알갱이 형태로 관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막세포에서 이거를 흡수를 할 거거든요. 현재 여기 굶주려 있어요. 이 소장 점막세포는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제 뭔가 막 지나가죠. 용질의 농도가 여기가 고고, 여기가 현재 저겠죠.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이에요? 고에서 그냥 대답들이 잘 나오시네요.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아무 에너지도 필요 없이 아무 운반체도 필요 없이 너무나도 쉽게 이동되는 현상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죠. 워낙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조금씩 흡수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들어와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소장관 내부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농도가 높아지는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각각의 영양소들이 다른 흡수 방법을 갖고 흡수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동수송 농도가 지금 여기가 오히려 저가 되고 여기가 고가 된 상태에서
용질이 원래 고에서 저로 가는 게 정상인데 저에서 고로 간다라고 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절대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옵션으로 필요하다? 운반체, 싣고 가줄 운반체가 필요하고요. 힘이 들어서 농도를 역행해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능동수송이다. 대표적인 영양소가 뭐냐 하면은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도 사이즈가 그닥 크지 않은 애들은 열로 흡수가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똑같은 운반체를 사용하죠. 얘들끼리 다소 경쟁을 해요. 그죠? 여기까지가 능동수송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촉진 확산은 뭘까요? 단순 확산은 그냥 고에서 저로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촉진 확산의 경우는 약간 내용이 달라졌죠. 자, 지금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농도를 또 보시니까 달라졌죠. 여기는 에너지는 필요하진 않은데 여기서는 고에서 저로 가는 게 조건이에요. 이처럼 저에서 고로 가는 건 아니고요. 고에서 저로는 가는데 여기서는 조금 힘겹게 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겹게 가면서 운반체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완전 단순 확산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운반체, 에너지도 필요가 없는데 워낙 농도가 높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 힘겨워하고 있어요. 농도가 지금 막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운반체 정도는 필요한 상태가 됐다. 어쨌든 에너지가 지금 소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대표적인 영양소가 뭐다? 과당이다. 과당이다.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단순 확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질, 일부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단순 확산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출제가 2번 된 건데요. 18쪽에 그림 보시면 능동수송, 촉진 확산, 3투를 안 했네요. 3투까지 보겠습니다. 3투. 3투는 자, 앞에 지금 확산이나 능동수송은 누구의 이동의 문제냐 하면은 용질의 이동 문제죠. 3투는 누가 이동하는 거죠? 물이 이동하는 거로 문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고농도인 곳이 있고 저농도인 곳이 있었을 때 물은 어디로 이동한다? 농도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수분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현재 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적은 쪽으로 올려 보냈다. 그렇게 수분 평형을 맞추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한다. 이렇게 딱 정의만 내리시고 가시면 일단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능동수송 외에 나머지는 다 수동, 수송 기전으로 해가지고 일단 분류를 해놨고요. 자, 이렇게 흡수가 된 단당류는 다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흡수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든 간에 단당류까지 이제 흡수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칠 텐데 처음에 포도당 가장 본연의 그 기능이 뭐죠? 에너지를 낸다라는 거. 그래서 포도당 대사 좀 이따 하실 거고요. 에너지를 내고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포도당과 글리코겐의 관계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그 내용이 또한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고도 남은 포도당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이 포도당이 뭘로 저장이 된다? 체지방, 무서운 체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2012년도 문제인데요. 정말 쉽지 않게 냈어요. 너무 쉽지 않게 냈는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출제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나다라마다 어떤 이제 수송 방법인지 보셔야겠는데요. 가번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리고 용질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에너지도 없고 운반체도 없으므로 이것은 단순 확산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나번은 보니까 이렇게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다? 운반체가 들어가 있어서 촉진 확산이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다번은 운반체 플러스 에너지 ATP까지 있으니까 능동 수송이라고 알 수 있겠고, 자, 라번은 설명 지금 안 드렸는데 세포 내 작용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세포 내 이입 과정이라고 해서 이건 따로 그냥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이입 과정 중에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어쨌든 뭐 명칭은 세포 내 이입 과정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데요. 세포 음작용의 경우는 세포막이 움푹하게 파여서 얘네들을 받아들이는 양상, 세포 음작용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가지고 얘네가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이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포 내 이입이 돼서 어쨌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세포 음작용 같은 경우는 조금 움푹하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세포 식작용 같은 경우는 뭔가 먹어 치우는 느낌이지 살짝.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아메바처럼 이렇게 살짝 이게 자 먹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오면 식작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좀 큰 단백질 분자라든지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세포 내 이입작용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알코올은 단순 확산 방법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아주 속속속속 즉각적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지극히 많은 얘기를 써놨죠.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과당은 나의 방법으로 흡수가 된다. 맞죠? 근데 갈락토스보다 흡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는데, 흡수 속도를 누가 기준이냐? 당도의 기준은 자당이 기준이죠. 그러면 지금 흡수 속도의 기준은 누가 하냐면은 포도당이 100이에요. 포도당의 기준이 100입니다. 그러면 포도당보다 조금 빠른 애가 누구냐면 갈락토스가 110이에요. 가장 빨라요. 그래서 순서는 갈락토스, 그다음에 100짜리 포도당, 그다음에 굉장히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과당은 43밖에 안 돼요.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 속도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번, 루이신은 능동 수송의 방법으로 흡수가 되므로 발린이나 이소루신 등의 흡수를 촉진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큰 단백질 분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흡수가 되고, 좀 작은 애들은 이렇게 능동 수송으로 아미노산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동 수송에서 서로 경쟁한다라는 거죠. 같은 운반체를 같이 쓰기 때문에 내가 먼저 탈래,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끼리 더 경쟁을 했으면 경쟁을 했지, 흡수가 되는 걸 도와줄 수가 없죠. 내가 올라타면 다른 애가 못 올라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말이 틀린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리을번, 포도당은 소장에서 다의 방법으로 흡수가 됐죠. 맞고요. 세포 내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도 흡수가 된다. 즉 농도가 역행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맞고요. 미음번, 알부민과 면역글로불린 G는, 이거는 좀 큰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소루신, 발린 이런 조그마한 단백질이고, 알부민 그런 굉장히 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라의 방법으로 세포 내로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푸시면 되고, 올해 기출문제 있었죠. 35쪽 들어가시면 미리 그냥 하겠습니다. 자, 식이지방의 소화 흡수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교재에다가 안 실어놨는데 참 이 문제 그림을 참 잘 실어놓은 것 같아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만 보실 거냐 하면, 이 문제 세 번째 줄에 그리고 지방의 식이성 발열 효과가 단백질보다 적은 이유를 소장에서의 지방 흡수 원리와 연계하여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요거로 좀 해설을 해드릴 건데, 식이성 발열 효과가 일단 뭐죠? 식품 이용 대사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단백질을 먹으면서 소화 흡수될 동안에 사용되어지는 에너지와 지방을 먹어서 소화 흡수될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를 비교해 보니까 단백질이 훨씬 많이 드는 건 알아요. 이유도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조건은 뭐냐 하면은 소장에서의 지방 흡수 원리랑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포커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마 기출 해설할 때 이렇게 설명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문제 다시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포커스는 소장에서의 지방 흡수 원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저희가 지금 단백질은 뭐로 봐야 되죠? 일단 세포 내 이입 아니면 능동 수송으로 저희가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의 아주 거대한 단백질이 아닌 바에는 능동 수송, 뭘 필요로 하고 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근데 지질은 지금 뭘로 흡수가 되죠? 단순 확산,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각도로 설명을 해야지 조금 더 이게 문제에 근접하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기출 해설해드릴 때는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단백질은 아미노기를 떼내고 탄소 골격이 또 요소를 또 떼내서 요소는 또 소변도 가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남은 그 단백질 아미노산 모아서 체지방 전환할래도 또 에너지가 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먼저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방의 흡수 원리를 연기해서 설명하려면 이제 이거를 물어봐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정확하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해석을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쪽 넘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가 탄수화물 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